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긴급 체포 작전이 북한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스티로폼 조각 몇 개로 10시간 바다를 건넌 한 남성 때문입니다. 최첨단 감시망과 철통 경비를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냉장고 포장재였습니다. 54세 기술자 윤철중 아내를 잃고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생존율 0.1%에 불가능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도착한 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스티로폼 하나가 어떻게 독재 체제의 허점을 폭로하고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철중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서 35년을 살아왔어요. 수상관리소에서 어선 장비를 정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부력 튜브 교체하고 엔진 점검하고 스티로폼 포장재로 부력재를 만드는 그런 평범한 기수직 공무원이었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내 복순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지만 우리끼리는 충분했어요. 복순이는 작은 체구에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곤 했죠. 오늘 일은 어땠어요? 하며 물어보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싹 씻어내 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면 둘이서 바닷가로 나가 조용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잡고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2019년 가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복순이가 폐렴으로 쓰러진 거예요. 기침이 심해지더니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없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의료진도 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복순이는 침대에 누워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철중아, 미안해.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복순이가 숨을 거둔 날 밤, 저는 바닷가에 혼자 나가 앉았습니다. 평소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고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철중이 형, 요즘 왜 이렇게 침울해? 하지만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바닷가는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수상관리소로 출근해서 낡은 어선들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티로폼 부력재를 교체하고 녹슨 볼트를 갈아 끼우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만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복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술 한잔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빈집의 정적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박 반장이 먼저였습니다. 수상관리소에서 저보다 5년 선배였던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일주일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반장 어디 갔나?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밤중에 박 반장 집 앞을 지나는데 검은 트럭이 서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는데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다음날 박 반장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문도 열어놓은 채로요. 그때부터 이 반장의 말투도 달랐어요. 윤동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혹시 무슨 불만이라도? 예전에는 그냥 안부 인사였는데 이제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주민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급하게 지나갔죠. 마을길에서 이웃을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짙어져 가고 있었어요. 바다마저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죠. 그 다음은 수상관리소 김주임이었어요. 남조선 드라마가 재미있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옆 동네 최신의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이유도 모른 채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표적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동료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있었어요.
철중이 형, 어부는 물만 봐도 어디로 죽을지 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무서운 건 살아있으면서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죽음도 조용히 흔적도 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래도 병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라지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지워지고 있었죠. 뭔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바다를 건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 검은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설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박 반장이 사라진 다음 주, 이번에는 제 동료 최영철이 사라졌어요. 금요일까지 함께 어선을 수리하던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는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겁니다. 최영철은 어디 갔습니까? 수상관리소 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점심을 먹고 스티로폼 부력제를 나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존재조차 부정당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담배 불빛이 깜빡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최대한 태연한 척 집에 들어갔지만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차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들은 진실은 더 끔찍했어요. 최영철이 중국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윤덕무 요즘 표정이 어둡구만. 혹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인민반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내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죽은 사람 생각보다는 살아있는 당과 수령님을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그의 말에 담긴 위협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장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작업 반장은 평소보다 자주 저를 살펴봤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옆집에서 들려온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동네 그놈 요즘 행동이 수상하지 않아. 맞아. 표정도 어둡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한번 신고해볼까?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웃들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 나도 최영철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애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말이에요.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다를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지만 먼 바다로 나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물며 한국까지 헤엄쳐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몰래 어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윤덕무 요즘 물때에 대해 자주 묻는구려. 박 어부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죠. 요즘 공장 일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바다 일을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박 어부는 고개만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죠. 밤마다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리듬을 익혔어요. 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파도가 언제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찰선의 패턴이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해변에 나가서 관찰했죠. 순찰선은 보통 밤 9시, 12시, 새벽 3시에 지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로 바다를 후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요. 12시와 3시 사이 그 틈을 노려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3시간이면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10시간 넘게 헤엄칠 순 없잖아요. 뭔가 떠오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죠. 그때 떠올린 게 바로 스티로폼이었어요. 평소 어선 정비할 때 쓰던 바로 그 스티로폼 부력제 말입니다. 공장 근처 쓰레기장에는 포장재로 쓰던 스티로폼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거든요. 밤마다 몰래 주워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조각들만 주웠는데 나중에는 큰 덩어리까지 발견했어요. 냉장고 포장재였나 봐요. 손바닥만 한 크기부터 베개만 한 것까지 다양했죠. 이걸 어떻게 몸에 묶지? 집에서 몰래 실험해 봤습니다. 낡은 천으로 스티로폼을 묶어서 몸에 감아보기도 하고 옷 안에 넣어보기도 했어요. 물에 뜰 수는 있었지만 헤엄치기에는 너무 불편했죠. 고민 끝에 뗏목 형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큰 스티로폼 3개를 이어 붙이고 그 위에 몸을 얹어 팔로 저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며칠간 밤마다 작업했어요. 바늘과 실로 천을 꿰매고 끈으로 스티로폼을 고정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바늘에 찔렸지만 참았어요. 완성된 작은 뗏목을 보니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게 베일까 가닐까? 이게 제 목숨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해 볼 순 없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거든요. 대신 집에서 큰 물통에 넣어서 떠오르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언제 떠날지 정해야 했어요. 날씨가 가장 중요했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면 안 되니까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7월 29일 밤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날씨는 맑고 바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웠죠. 오늘이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스티로폼 뗏목을 어깨에 메고 작은 물병 하나를 챙겼습니다. 음식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너무 무거우면 헤엄치기 어려우니까요. 밤 11시가 되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바닷가로 향했죠.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어요. 물은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스티로폼 뗏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12시 20분 순찰선이 지나간 걸 확인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스티로폼 덕분에 몸이 잘 떴고 생각보다 헤엄치기도 수월했죠. 멀리서 남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 자유가 있을 거라 믿으며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이게 베일까 가닐까? 물속으로 천천히 몸을 맡기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귓가에 부드럽게 울렸죠. 차가운 바닷물이 다리를 감쌌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를 향한 첫걸음 같았거든요. 스티로폼 뗏목은 생각보다 잘 작동했습니다. 몸이 물 위에 둥둥 떠오르니 헤엄치기가 한결 수월했죠.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자란 덕분에 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 않았어요.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뒤돌아보니 북한 땅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바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조류가 강했죠. 남쪽으로 향하려 해도 자꾸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간힘을 쓰며 헤엄쳤지만 바다의 힘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선이었어요. 예정보다 30분이나 빨리 나타난 겁니다. 벌써 온다고. 심장이 쿵쾅쿵거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후우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급히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굴려 물속으로 숨었어요. 물속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요하면서도 무서웠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뗏목 때문에 자꾸 물 위로 떠오르려는 몸을 힘으로 눌러야 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물속에서도 느껴졌어요. 빛이 바다를 밝히는 순간 놀란 물고기 떼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한참을 버티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 다행히 순찰선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어디가 남쪽이지?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두꺼운 구름 때문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의 의지에 다시 헤엄칠 수밖에 없었죠. 2시간이 지나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스티로폼 자체는 물에 잘 떴지만 그것을 묶은 천과 끈이 물을 흠뻑 빨아들여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뗏목이 몸을 잡아당기며 어미로 집처럼 느껴졌어요. 팔다리에서도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또 다른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해파리 떼였어요. 어둠 속에서 반투명한 촉수들이 유령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쏘이게 뻔했기에 조심스레 피했지만 해파리가 수십 마리나 몰려 있었어요. 피하려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밀려갔고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점점 불안이 몰려왔어요. 조류도 순찰선도 해파리까지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체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팔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다리는 경련이 난 듯이 뻣뻣해졌습니다. 스티로폼이 없었다면 진작 가라앉았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거세졌고 바닷물이 얼굴을 연달아 덮쳤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삼켜 속이 메스꺼웠어요. 포기하고 싶다. 그 순간 머릿속에 복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며 속삭이던 목소리 말이에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휘저었습니다. 복순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하게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어요. 4시간이 지나자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굳어가고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 불빛이었어요. 저게 뭐지? 배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빛 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류가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무인도가 보였어요. 바위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땅이었습니다. 간신히 바위에 기어올라 몸을 웅크렸어요. 온몸이 덜덜 떨려 의식이 끊길 것 같았지만 정신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기다리면 순찰선에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10분쯤 숨을 고른 뒤 다시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더 남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물빛들이 어슴푸레 보였어요. 제발 저기가 자유의 땅이기를.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다시 헤엄쳤습니다. 무인도에서 다시 바다로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남쪽으로 흘렀는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팔다리를 저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떠밀려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자연의 힘을 이기기란 불가능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거센 파도가 뗏목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묶어놓은 끈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스티로폼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러면 가라앉는다. 급하게 떨어져 나간 스티로폼 조각들을 주워 몸에 둘둘 묶었습니다. 온몸 곳곳에 팔 주위로 가슴 부분에 최대한 많이 몸에 고정시켰어요. 이제 뗏목은 완전히 부서졌고 스티로폼 조각들만이 저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련이었지만
점점 심해져서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아, 안 돼.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으니 균형이 무너지고 자꾸 옆으로 기울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스티로폼들이 없었다면 이미 가라앉았을 거예요. 몸을 뒤집어 등을 대고 누운 채로 헤엄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배영이죠. 다리 경련은 조금씩 풀려갔지만 이번엔 파도가 문제였어요. 얼굴 위로 바로 들이치며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콜록콜록.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 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기침이 쏟아졌어요. 8시간이 지나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고 방향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구름이 잔뜩 낀 하늘 탓에 별빛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순찰선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무겁고 일정하게 울리는 소리였죠. 뭐지? 저게 뭐야?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찰선의 서치라이트보다 훨씬 밝은 빛이었어요. 혹시 화물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바닷물을 너무 많이 삼켜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상태였죠. 배가 점점 다가와 저를 비추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 옆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쉰 탓에 소리는 갈라졌지만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스티로폼을 두드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저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쳐 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제발 누군가 나를 좀 찾아줘. 몸이 점점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바닷물이 코로 들어와 질식할 뻔한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나는 살아야 해. 다시 팔을 휘저으며 발버둥쳤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헛수고가 될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9시간째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밝아질수록 더 위험해졌습니다. 낮이 되면 북한 쪽 순찰선에 쉽게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희미한 햇살이 퍼지면서 저 멀리 어렴풋한 땅이 보였던 겁니다. 처음엔 또 다른 무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니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북한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건물들이었어요. 혹시 저기가 남한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습니다. 팔다리는 거의 마비되었지만 스티로폼에 의지하며 천천히 해안 쪽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다시 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한국 해군이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불빛이 제 주위를 서치라이트로 훑더니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기순 의사가 있습니까? 확성기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였어요. 저는 신 목소리로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예,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해군 전투정에서 밧줄을 던져 주었어요. 물에서 끌어올린 해군은 조심스레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셔본 맑고 차가운 물을 마시며 조용히 울었어요. 이 물은 잘 수 있을 것 같은 맛이네요. 10시간을 넘기며 드디어 구조된 순간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다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해군 전투정에서 강화도 해안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해군들은 저를 정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해군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복순이와 약속했던 더 좋은 곳에 정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곧바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심한 탈진과 저체온증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노철입니다. 윤철중 씨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북한에서 그는 호철이 놈이나 번호 46번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처음으로 존중받는 이름으로 불린 거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철중 씨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철중 씨 이쪽으로 오세요. 윤철중 씨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북한에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정중한 존댓말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며칠만 쉬시면 회복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어요. 다음날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철중 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정중한 존댓말이었어요. 앞으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과 보호조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원이 뭡니까?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사무소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랐어요. 탈북민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며칠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윤철중 씨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건 제 방이었어요. 1인실에 책상, 침대, 옷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이게 다 제 방입니까? 네, 윤노철 씨만의 공간이에요. 하나원에서의 12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은 ATM 사용법이었습니다. 교실 한쪽에 실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통장이고 이게 카드예요. 기계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카드를 넣으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계가 제 카드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화면이 번쩍 켜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누르자 딸깍딸깍 소리가 나며 화면이 바뀌었어요. 곧 기계에서 돈이 철컥하고 나왔습니다. 돈이 기계에서 나온다고.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동기가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다 일상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며칠 뒤에는 지하철 체험이 있었어요. 서울역 지하로 내려가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지하에 있다고요? 네, 서울은 지하철이 도시 전체를 연결해요. 사람들이 카드 한 장을 기계에 찍고 지나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개찰구가 삐하고 열리고 몇 초 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카드를 기계에 갖다 댔어요. 익숙하지 않은 삐소리에 깜짝 놀라 멈칫하자 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억지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자유로운 풍경이 그 어떤 강의보다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휴대폰이었어요. 교육 마지막 주에 교사가 스마트폰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글씨가 움직이고 사진이 나타나고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치자 사진이 슥하고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라면 몰래 중국 휴대폰을 잠깐 만져보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12주가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카드 사용법도 익숙해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도 이 사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제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처음 받은 건 인천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이게 다 제 집이에요. 네, 윤철중 씨만의 공간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직업훈련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꽃이 무섭고 어려웠지만 손재주가 있어서 금세 늘었어요. 호철 씨 실력이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한 건설회사의 용접工으로 취업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지금도 선명해요. 220만 원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북한에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거든요.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수학 문제 어려우시죠? 옆자리 학생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같이 공부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서해 바다를 건너올 때의 차가운 물과는 달리 한강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 풍경이 제게는 자유의 상징 같았어요. 2년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작은 적금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치킨도 먹었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 왔다. 혼잣말을 하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기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해요. 어제도 한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답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곳이에요. 그 청년의 눈에 희망이 스며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다시 강화도 해변을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 남한 땅을 밟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 위에 스티로폼 조각 하나가 떠밀려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2년 전 그날 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들었던 그 뗏목 말이에요. 그 스티로폼 조각을 조용히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더 좋은 곳에서 만났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받은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건 뗏목이 아니었어. 다시 사는 방법이었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 그게 바로 제가 바다를 건너며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